제20대 대통령 재보선거를 위한 국외 부재자 신고가 오늘 10일부터 시작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등록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채 한도 증액 문제로 이번 달 연방정부의 채무 불이행 사태가 벌어질까 우려돼 왔었는데 다행히 부채 한도가 12월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전면 제한하는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 코로나19를 경미하게 앓고 회복했더라도 1년 뒤 신부전이나 치명적 혈전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연료 가격 폭등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석유 비축량을 방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재보선거를 위한 국외 부재자 신고가 오늘 10일부터 시작됩니다.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학생이나 주재원, 영주권자 등이 그 대상이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등록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재보선거를 위한 국외 부재자 신고가 오늘 10일부터 시작됩니다. 재보선거에서 국외 부재자는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권자로 유학생이나 주재원 등 장단기 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인 재외 국민입니다. 영주권자나 이중국적자의 경우도 한국에 주민등록이 있는 경우 국외 부재자에 해당합니다. 반면 한국에 주민등록이 이미 말소된 경우는 재외 선거인에 해당합니다. 10월 10일 날 신고 신청이 시작됩니다. 투표를 참여하시고자 하는 재국민들, 국외 부재자, 재선거인들께서는 10월 10일부터 신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신청을 하셔야지 내년 대선에 투표를 참여하실 수 있으십니다. 반드시 신고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고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등록하거나 이메일 신청 또는 뉴욕 총영사관 등 공관을 직접 방문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마감은 내년 1월 8일입니다. 선관위는 재외국민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편투표의 경우 오늘 10일까지 법안 통과가 이뤄져야 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추가 투표소 설치 확대는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입법기관 국회에 공이 넘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단 입법 논의 중이다. 추가 투표소는 어차피 이제 그 투표소 늘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물적, 인적 자원을 이쪽에서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느냐. 그리고 국내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받쳐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선관위는 불법 선거 운동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이름이 들어간 현수막이나 광고 등은 금지하고 있다며 공정한 선거를 위해 재외국민들의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부채 한도 증액 문제로 이번 달 연방정부의 채무 불이행 사태가 벌어질까 우려돼 왔었는데 다행히 부채 한도가 12월까지로 연장됐습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타협안을 민주당이 수용하면서 12월까지는 일단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오늘 척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부채 한도를 12월 초까지 연장하기로 공화당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는 부채 한도를 4,800억 달러 늘리는 내용입니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는 28조 4천억 달러 규모로 합의안이 처리되면 부채 한도가 약 28조 9천억 달러로 올라가게 됩니다. 재무부의 차입 한도를 12월 초까지 일정 금액 늘리는 단기적인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켜 그 사이에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합의는 부채 한도 설정을 12월로 유예하자는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타협안을 민주당이 수용하면서 이뤄졌습니다. 공화당의 제안에는 민주당이 예산 조정 절차를 발동해 장기적인 부채 한도 법안을 통과시키면 된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전날 새로운 시한은 민주당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변명을 무색하게 만들 것이라며 민주당 정부의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한 부채 한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공화당은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규정을 바꿀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부채 한도 인상 법안에 필리버스터 규정을 쓸 수 없게 되면 과반만으로 법안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도 규정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형 인프라 투자는 공화당의 반대에 내분까지 겹치면서 연방 하원에 계류 중인데요. 마샤 퍼지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이 서민주택 확대 보급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인프라 투자안에 대해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어제 마샤 퍼지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은 연방정부 지원기금이 투입된 시카고 남부의 신증축 공공임대주택단지 2곳을 둘러보고 주택난 해소책에 대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퍼지 장관은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부족난이 위기 수준이라면서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침실 2개짜리 아파트 월세를 낼 수 있는 곳이 미 전역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월세가 밀린 세입자들이 많고 일부는 퇴거 유예 조치 종료와 함께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였다면서 지금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퍼지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구상안 더 나은 재건이 흑인과 라틴계 커뮤니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주택 신축 및 개보수, 경제개발과 지역사회 재활성화 등을 위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국내 주요 현안과 관련한 3조 5천억 달러 규모 예산 지출안 가운데 3,250억 달러 이상은 저소득 가정의 주택 구매비 지원 및 임대료 보조 등에 쓰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전면 제한하는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백악관은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환영했습니다.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 로버트 피트먼 판사는 어제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이 헌법상 권리를 박탈한다며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트먼 판사는 113쪽에 달하는 결정문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환자들이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헌법적 권리 행사를 막기 위해 전례 없고 명백한 법적 계략을 꾸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해당 법안이 발효된 순간부터 여성들은 헌법이 보호하는 삶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불법 차단당했다며 이토록 중요한 권리에 가해지고 있는 모욕적 침해를 하루라도 더 허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AP통신은 정식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의사들이 여전히 고소당할 위험에 낙태 시술을 우려하는 만큼 텍사스주에서는 낙태가 즉각 재개되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이런 결정에 백악관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진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텍사스주 전역에 걸쳐 여성의 헌법적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며 낙태금지법은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낙태할 권리를 노골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로 하여금 사법 검토를 회피할 계략을 만들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텍사스 주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서 낙태법 발효를 허가했던 제5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화이자사의 코로나19 백신이 2차 접종을 완료한 뒤 2개월 정도가 지나면 면역 효과가 빠르게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중증이나 입원 사망을 줄이는 효과는 시간이 지나도 90%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의학 전문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 최신판에는 화이자사의 코로나19 백신을 2차 접종까지 완료한 뒤 2개월 정도가 지나면 면역 효과가 빠르게 감소하지만 여전히 중증이나 입원 사망을 줄이는 효과는 강력하다는 연구 결과가 실렸습니다. 이스라엘과 카타르에서 진행된 이 연구 결과는 접종을 마친 사람이라도 여전히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4,800명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이스라엘의 연구에 따르면 두 번째 백신 접종을 한 뒤 특히 남성과 65세 이상의 고령층, 면역 억제제를 복용 중인 사람들에게서 항체 수준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연구를 담당한 이스라엘 쉐바 메디컬 센터의 길리 레게프 요차이 박사 등은 논문에서 홍역 등 다른 전염병의 백신의 경우 중화항체 수준이 매년 5에서 10% 정도로 서서히 감소하지만 화이자 바이오엔텍의 코로나19 백신은 접종 뒤 4개월이 지나면서 체액 반응이 급격하게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입원이나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는 여전히 90% 이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에 감염돼 회복한 뒤 백신을 접종한 사람의 경우는 면역력이 더 오래 지속됐습니다. 한편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텍 연구소는 오늘 식품의약국에 5세에서 11세 아동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오는 26일 외부 전문가들을 만나 승인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다음 달 추수감사절 연휴 전후로 아동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스캇 고틀립 전 FDA 국장이 아동에 대한 백신 접종과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가 공급되면 미국의 코로나19 팬데믹은 끝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올 연말에는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스캇 고틀립 전 국장은 경제 전문 매체 CNBC 스쿼크 온 더 스트리트 인터뷰에서 아동에 대한 백신 투여와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가 공급되면 코로나19 팬데믹 단계의 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면 우리는 풍토병 단계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틀립 전 국장은 희망컨대 우리는 연말에 어린이들을 위한 백신을 갖게 될 것이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긍정적인 검토를 거친다면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도 연내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지난 1일 머크는 자사가 개발한 첫 먹는 치료제 몰누피라비르가 경증과 중증 환자의 입원 및 사망 확률을 약 50% 줄인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머크는 조만간 FDA에 긴급 사용 허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고틀립 전 국장은 다만 코로나19가 아예 사라질 것으로 생각하진 않고 단계적 일상으로 회복하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 시대로 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지금처럼 극도로 위험하진 않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 코로나19를 아주 경미하게 앓고 회복했더라도 1년 뒤 심부전이나 치명적 혈전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회복 후 심장 손상은 코로나19 감염 자체의 심각성을 넘어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주리주 제한군인 세인트 루이스 헬스케어 시스템 임상 역학센터 연구진은 제한군인 가운데 코로나에 걸렸다 나은 15만 1,195명을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360만 명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입원 치료까지 받을 정도는 아니었더라도 코로나에 걸렸던 환자들은 회복 1년 뒤 코로나에 걸린 적이 없는 사람들보다 심부전증 발생 가능성이 39% 더 높았습니다. 치명적인 혈전 발병 위험도 2.2배 높았습니다. 즉 경미한 코로나19 환자 1000명당 5.8명이 심부전증에 2.8명이 폐색전증에 걸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코로나 회복 후 1년 안에 심장마비와 뇌졸중, 기타 심혈관 질환에 걸릴 가능성은 모두 코로나를 심하게 앓았을수록 더 높았습니다. 연구진은 중환자실 치료까지 필요했던 환자들의 경우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1년 내에 발병하지 않았을 심장질환을 7명 중 1명이 앓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우선 심정지의 경우 중환자실 치료까지 받았던 중증 코로나 생존자가 회복 후 1년 안에 겪을 확률은 2,774%, 입원 치료를 받았던 경우는 482%였습니다. 코로나 회복 후 1년 안에 뇌졸중 발생 확률은 중환자실 치료까지 받았던 중증의 경우 310%, 입원 치료를 받았던 경우 177%, 경증 코로나 생존자는 24%였습니다. 연구진은 코로나 환자들의 후유증이 상당하다면서 이런 후유증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가 백신 접종 의무화 대상을 정신건강과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로 확대했습니다. 앞으로 백신 접종 의무화가 적용되는 직업군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 5일 캐시 호커 뉴욕 주지사는 뉴욕주 정신건강국 발달장애국이 관할하는 모든 시설의 직원을 상대로 오늘 11월 1일까지 최소 1회분의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진단검사로 대체하는 옵션 없이 모든 직원이 11월 1일까지 백신을 접종해야 하고 추가적으로 오는 10월 12일부터는 해당 시설 직원 중 백신 미접종자들에 한해 매주 진단검사가 요구됩니다. 앞서 호컬 주지사는 병원, 요양원 시설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뒤 데이케어 등으로 지침을 확대해오고 있습니다. 어제 데일리뉴스는 다른 직업군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도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편 주지사실은 뉴욕주가 운영하고 있는 백신 여권 엑셀시오르 패스 이용자가 56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실내시설 입장 시 사용하는 업주용 엑셀시오르 패스 스캐너 앱 또한 14만 5천 회의 다운로드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부터는 뉴욕 주민들이 캘리포니아와 하와이, 루이지애나, 버지니아주에서 백신 접종 증명을 할 수 있도록 엑셀시오르 패스 앱이 업데이트됐고 뉴저지주와 버몬트주 등에서 백신 접종을 받은 뉴욕 주민들도 엑셀시오르 패스 앱을 통해 전자백신 증명서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료 가격 폭등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 석유 비축량을 방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니퍼 그랜홀름 에너지 장관은 어제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휘발유 가격 급등에 직면함에 따라 대응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논의 중이라며 비상 석유 비축량 방출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 시점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1갤런당 3달러 19센트 수준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료비 상승이 내년 중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다양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랜홀름 장관은 국가 전략 석유 비축지로부터의 원유 공급이 시장을 안정시키고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은 2015년 의회가 연방정부의 규제를 철폐한 이후 원유 수출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는 원유 수출 금지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랜홀름 장관은 사용하지 않은 도구이지만 고려 대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원유 가격은 다른 원자재 가격과 함께 오르며 2014년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했고 이런 에너지 인플레이션은 세계 경제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정부가 계속적으로 시장을 주시하고 있다며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어제 정병화 주 슬로바키아 대사가 차기 뉴욕 총영사로 내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정 총영사 내정자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매사추세츠 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를 취득한 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를 취득했습니다. 1987년 제21회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무부에 입부한 후에는 주 미국 대사관 서기관, 주 벨기에 유럽연합공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한국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미국을 비롯한 해외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로 격리 면제서를 가진 사람은 7일부터 한국 내 접종자와 마찬가지로 사적 모임 기준에서 제외되는 등 인센티브를 누리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방대본은 우선 해외 예방 접종자 가운데 격리 면제서를 보유하고 입국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접종 확인서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보건소를 찾아 본인의 예방접종 증명 내역과 격리 면제서 등을 제시하면 보건소에서 국내 예방접종 시스템에 접종 이력을 등록하고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연방상원이 데미언 윌리엄스 뉴욕 남부지검장에 대한 인준을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뉴욕 연방지검이 1814년 남부와 북부로 나눠진 이후 207년 만에 흑인 검사가 남부지검의 지휘봉을 잡게 됐습니다. 뉴욕 남부지검은 주가 조작을 비롯한 와이칼라 범죄 수사로 유명한 수사기관으로 법무부 산하 93개의 지검 중 정치적 독립성도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상원은 브루클린에 위치한 뉴욕 동부지검장으로 지명된 브레언 피스에 대한 인준도 완료했습니다. 피스 지검장도 흑인입니다. 뉴욕시 주택보존개발부는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저소득층 뉴욕시 주민에게 다운페이먼트 비용을 보조하는 프로그램의 지원 액수를 기존의 4만 달러에서 최대 10만 달러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격 조건은 뉴욕시 5개 보로 내에서 한 가구에서 4가구의 주택, 콘도, 코앞 등을 처음 구입하는 뉴욕 시민으로 지역 중위소득 최대 80%, 3인 가족 기준 85,950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보조받은 지원금은 주택 구입 시 다운페이먼트나 클로징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최소 15년까지 거주할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5도, 섭씨 24도, 밤 최저 기온은 62도, 섭씨 17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밤늦게는 소나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일요일은 40% 정도로 때때로 소나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